검찰 정부가 오늘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40곳으로 늘렸고 LTV와 DTI 규제를 모두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DTI와 LTV 규제를 모두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DTI는 정책 효과가 있었지만 LTV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해운사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하면서 극심한 침체를 보여온 컨테이너선 시장이 숨통을 틔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일자리 희망 포럼에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권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란 제목인데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거래 규제를 확대하고 부동산 대출을 조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하남, 성남 등 37개 지역까지 합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 금지,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작년 대책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 4구는 민간 공공택지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고 나머지 21개 자치구 민간 택지에선 분양계약 후 1년 6개월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서울 전 지역 민간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광명과 부산 기장구는 공공 민간 택지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부산 진구는 민간 택지에서 입주 때까지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이들 조정 대상 지역 40곳은 LTV, DTI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 대출에 대해 DTI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7월 말 LTV,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유예됐습니다.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선 DTI 50% 기준이 신규 적용됐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서민 실수요자에겐 LTV 70%, DTI 6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원당 한 채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소형과 중형으로 쪼개 분양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놓은 투자자라면 주택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빠진 만큼 예상보다 힘 빠진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나온 6.19 부동산 대책을 보면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하면 2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LTV 규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주택 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혔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DTI와 LTV 규제가 있었던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등 98개 지역의 실거래 주택가격 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DTI 규제를 강화하면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 초과 수익률은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초과 수익률은 매달 해당 분석 지역 아파트 가격 수익률에서 앞서 말한 전체 지역 수익률의 평균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수익률이 5%,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의 수익률이 3%일 경우 강남구의 초과 수익률은 2%가 되는 겁니다. 반면 LTV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TV를 강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가치가 상승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DTI와 LTV 모두 정책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DTI 규제가 10%포인트 완화되면 주택가격을 3.8%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탄력성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TV와 DTI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 규제 강화 시 6개월 후부터 초과 수익률 하락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주력 업종인 조선산업이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수주난을 보이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왔는데요. 극심한 발주 감소세를 보여왔던 컨테이너선의 경우 조만간 대형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선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해운사인 CMA CGM사. 이 회사는 현재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에 대한 발주를 위해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2만 TEU급 컨테이너선은 20피트 컨테이너 2만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4년 1260만 DWT에서 2015년 2560만 DWT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340만 DWT가 발주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4월 말까지 3000 TEU급 이하 소형 컨테이너선만 20만 DWT 발주됐습니다. DWT는 재화 중량을 의미하는 조선업계의 용어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한국조선사가 전세계 조선업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8000 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1020만 DWT, 2015년 2200만 DWT가 발주된 뒤 지난해에는 130만 DWT가 발주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지난 4월 말까지 발주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프랑스 선사가 시작한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컨테이너선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척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한국 조선회사가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의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선박 교체 수요를 위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 유조선의 경우 지난해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뒤 올해는 4월 말까지 지난해 연간 발주량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이 발주됐습니다. LNG선도 2015년과 2016년 발주량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전체 발주 물량의 70%가 이미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중국 조선업계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벌크선은 2015년부터 시작된 발주량 급감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한 유조선과 LNG선에 이어 초대형 컨테이너선마저 발주량이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에는 조선업계의 수주 전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자리 희망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와 기업, 학계 전문가와 취업준비생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이 까닭입니다. 국가에게는 성장 동력의 상실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일자리 희망 포럼이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8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축사로 막을 연 일자리 희망 포럼은 현재의 일자리 문제와 미래의 고용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재정과 세제를 비롯한 정책 수단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업계와 노동계, 언론계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포럼 1부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최영기 한림대 교수의 주제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은 성장률 1%를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와 성장률을 어떻게 동행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주제로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로부터 경영 현장에 대해 직접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경제신문 일자리 희망 포럼이 아직은 막연한 일자리 문제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사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대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약 5천 개에 대해 이용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이용 중지 건수는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흔히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출 광고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 자금을 빙자한 곳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부 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으로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90일간 이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만 8천 개에 달하는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돼 이용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총 5,154개, 매달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습니다. 이는 4,000건 조금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겁니다. 한편 이용 중지 조치에도 재사용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 앞으로는 90일에 불과한 이용 중지 기간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300건의 재사용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500건에 육박했고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만큼 어떤 수준의 개혁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재벌 개혁을 이뤄낸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4대 그룹과 대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인 어제 공정위가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재벌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친척 소유의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영이 이번 정부 들어 첫 위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부당거래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 법 위반 시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정하고 칼날 같은 법 집행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이 4대 그룹을 만나서 들을 건 들어서 이 자발적인 변화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4대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에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총수냐 전문 경영인이냐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재벌 계획을 때리기 식이 아닌 모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제재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계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재벌 불법 행위는 엄단하되 또 동시에 대화 파트너로서 여기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진 것 같은데요.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재벌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시나 시행령 등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에 나서겠다는 방안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고시를 비롯해서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전체적인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는 노력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과 또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조정, 또 사익 편취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등이 내용입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되 시행령과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 등이 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재벌 개혁 말고도 김 위원장이 청문회 때도 보여주었듯이 프랜차이즈 업종 부당 거래에 대해서도 강한 시정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김 위원장은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불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 실태 조사와 일정 정도의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하루 뒤인 15일에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이 본사와 가맹점 간의 전형적인 가불관계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손봐야 하는 것으로 꼽혀왔던 업종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안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는 등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몇 차례 지진을 경험한 울산 시민에게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새 정부 공약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지난 15일 청와대에 보낸 건의서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 5천억 원 상당의 매몰 비용 발생, 원전 지원금 중단, 피해 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천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3곳 중 한 곳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591개사의 지난해 별도 기준 감사 보고서 기준 상품과 용역거래 현황에서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매출의 50% 이상인 곳은 174곳으로 전체 29.4%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매출 전체가 계열사 물량으로 채워져 내부 거래 비율이 100%인 계열사도 39개사로 전체 6.6% 수준이었습니다. 그룹별로 내부 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는 LG그룹이 전체 68곳의 절반인 34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이 27곳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51곳 중에서는 내부 거래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20곳이었고 현대중공업그룹 23개 계열사 중 8곳이 매출 절반 이상을 계열사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 비율이 50%를 넘는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삼성 SDS와 제일기획, 이노션, 현대위화, 하나 SNC, SK 인천석유화학, 롯데정보통신, 신세계건설 등 인지도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4대 이슈가 불거진 뒤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조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인 미국도 올 들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해 한국 증시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금리를 향해 가기 마련인데 이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을 목전에 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주식 4,6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61조 6,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미국 자본의 이탈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증시가 미국 투자자의 변심을 걱정하는 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전체 외국인 보유액 중 41.5%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이 쉬워지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맞춰 코넥스 시장의 상장과 공시, 업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넥스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술특례 상장 요건 중 지정기관 투자자의 투자 유치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투자액 3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지정기관 투자자의 지분 보유 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 상장과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신청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코넥스 상장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에는 시가총액이 일평균 300억 원을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점에서만 300억 원을 넘으면 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만 부각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무선통신 칩 개발사인 퀄컴의 자회사 퀄컴 테크놀로지와 네이버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를 퀄컴 IoT 칩 제품군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셀 페스타가 오는 9월 28일 개막합니다. 기존에 참가했던 유통과 제조업뿐 아니라 외식업과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참여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를 지원받고 기존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년간 6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